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의사협회가 15일 벌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응급의료 전문의들은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오늘 총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의 총선 공천 심사 결과가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현역 의원 물갈이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빅텐트를 펼치는 데 성공한 제3지대 영입 속도전도 본격화의 전망입니다. 새벽 들어 귀경길 차량 통행이 원활해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다시 정체가 시작된 뒤 오후 3시에서 4시쯤 쇄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짙은 미세먼지와 안개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엔 지나치게 고령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8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 보고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의 기억력에 대한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집단행동 동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들도 오늘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첫 집단행동으로 오는 15일 전국적인 걸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 의사들은 단축 진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걸기대회 진행할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 강력한 저항을 할 겁니다. 여기다 응급의료 전문의들도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로 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 행동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으로 만약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의협회는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전공의 분들은 병원 응급 수술에서 거의 비중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연휴를 하루 남겨놓고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귀경길에 오른 이들로 붐볐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을 앞둔 열차 앞이 귀경객으로 북적입니다. 모처럼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게 된 손자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서 전화해. 저번도 전화해. 설 연휴의 셋째 날, 가족 친지와 보낸 즐거운 시간은 뒤로하고 돌아갈 준비에 나선 사람들이 몰리면서 연휴 첫날 설렘으로 가득했던 기차역에서는 아쉬움이 물씬 묻어났습니다. 과일 같은 거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서울 가면 먹으라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싸주셔서 저희 캐리어에 거의 음식이 반이거든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다시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에 찹찹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은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열차 대신 버스를 선택한 귀경객도 적지 않습니다. 임시버스가 투입되면서 10분에 한 대꼴로 터미널을 떠나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고향에 건넨 선물로 가득했던 두 손은 부모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손끝에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담겼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누나들도 또 같이 놀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이제 다시 서울 가면 학교도 가야 될 텐데 기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숙제가 많이 밀려 있어서 좀 마음이 무거워요.
어느덧 끝을 향해 가는 설 연휴. 가족과 정을 나눈 시간을 생각하며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오전부터 정체가 빚어질 전망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쯤 최고조에 달했다가 자정 무렵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대구와 광주가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420만 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영하 3도, 울산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9도, 대구와 울산 12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주거와 일자리를 포함한 노후 보장 정책을 담은 노인 공약을 내놓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공약에는 식사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동안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설 밥상 물가 등 민생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담 발언 등을 두고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이 쏠린 여야의 공천 심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공개됩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역시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규모와 반발 수위에 따라 제3지대의 몸집 불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중진들에게 지역구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인지도 있는 중량급 인사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싸워달라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당이 어렵고 중요한 선거에서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큰 도움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 험지 출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게 감점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키로 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등 가산점이 있는 경쟁자와 경선을 치를 경우 기본 15% 감점은 중진 입장에선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30% 안에 들 경우 추가로 20%를 더해 최대 35%가 깎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컷오프입니다. 다선 여부를 떠나 공천이 아예 배제되는 하위 10% 7명을 포함해 여당 현역 의원 최소 25명은 거취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공천 심사에 칼자루를 쥔 공관위원장이 직접 후배를 위해 길을 터달라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개별 통보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못 박았는데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에 당내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일단 빠진 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를지 아니면 불출마 등을 결단할지 30여 명 규모의 의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열음을 우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인사 사퇴 촉구 논란까지 겹치며 내홍 조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자연스레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펼치는 데 성공한 제3지대 영입 속도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총선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4년 전 선거 때 적용한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야 모두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꼼수 위성 정당이 다시 등장한다면 거대 정당의 양분 구도는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과반의석 민주당이 방침을 세우면서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습니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21대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을 이번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유권자를 또 우롱하게 됐다는 여당과 군소 정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준연동형 제도가 실제 각 당의 비례 의석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 47석을 단순히 나눠 갖는 병립형과 달리 준연동형의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먼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 각 당의 몫을 정합니다. 이렇게 목표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뒤 나머지는 비례 의석으로 채워줍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맞서 당선되기 힘든 군소 정당의 정치 현실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여의도 입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이라서 부족한 의석수는 절반만 보전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의 득표를 올린 정당은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30석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30석의 절반, 즉 15석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 최종적으로는 45석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준연동형 선거제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거대 양당 위성정당의 지지율로, 정당 지지율은 정당 득표율로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2월 첫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준연동형 산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야 위성정당은 각각 21석과 22석의 비례의석을 나눠 갔습니다. 전체가 비례의석이 47석인데 이 47석의 91.5%에 육박하는 겁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꼼수 위성정당의 힘을 싣는다면 사실 결과는 병립형 때와 같습니다. 과거 방식과 달라지는 게 없는데 누구를 위한 선거 제도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놓고도 셈법 계산에만 분주한 모습입니다. 분구와 합구 유불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 신인은 물론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민생 그리고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늘 우선시되는 건 아닌지 총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우리 정치권이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설 연휴 첫날 통합을 전격 발표한 제3지대 통합개혁신당 지도부가 빅텐트 합의 이틀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시 지도부 첫 만찬 회동 뒤 원칙과 상식 출신인 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번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통합이 이루어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과정 빨리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된 개혁신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오늘 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가짜 정당이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이다. 제3정당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YTN과 통화해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등 구체적인 총선 관련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두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에서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 1심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지만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체면을 구겼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 부당합병 사건의 경우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뒤로한 채 결국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겨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검찰 공소 사실의 기본 토대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수사 성과로 강조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용 서버 등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단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도 검찰이 뒤집기를 자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무죄 판결 역시 검찰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남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핵심 논리였지만 법원은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며 혐의 출발서부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에서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란 결론이 나온 점도 부담입니다. 검찰은 판결 닷새 만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 차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주요 사건을 완패로 시작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눈총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설 연휴 부산 앞바다에서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왕문어를 대량 밀반입하려던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충북 제천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캄캄한 부산 앞바다. 해경 함정이 수상한 어선에 접근합니다. 잠시 후 선박 화물창에서 검은색 봉투에 쌓인
냉동 수산물 상자 70여 개가 발견됩니다. 설 연휴 새벽 시간을 틈타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왕문어 2톤 분량을 싣고 몰래 부산항으로 들어오려던 어선이 적발된 겁니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과 러시아 국적 선원을 부산 세관에 인계하고 밀수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 충북 제천시 송악면에서는 한약재로 쓰이는 감초 영농조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감초와 오가피 등 한약재 150톤과 창고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마른 약투 사이로 물이 잘 침투하지 않았고 바람이 강한 탓에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낮 12시쯤엔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건물 일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 있던 의류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설날에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어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설날 당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관한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 들어가 초인증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티라고 부르는 행위를 아이들이 의뢰하는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엄연한 범죄라고 합니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니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현관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 2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겁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하기 위해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 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특히 이 친구들이 2인 이상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10대 2명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장난은 현실에선 엄연한 범죄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철거 예정인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 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두 차례 올림픽을 치러낸 멀쩡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놔두고 또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60억 원을 들여 지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국제 규격인 400m 트랙에 관중석 규모는 8,000명에 이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최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이곳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훈련은 물론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국제규격 경기장은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외 강릉뿐. 게다가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컬링 등 다른 빙상 종목 경기장도 모여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릉 경기장이 조선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철거 예정인 태릉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올림픽을 치른 유산인데 잘 보존돼서도 활용 가치를 높이면 더 국가 혈세도 낭비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런 제안을 거부하고 스케이트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강릉은 선수 숙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만큼 선수들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겁니다. 훈련장만 단순히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은 안 된다고 판단돼서 2030년까지 새 스케이트장 건설에 들어갈 국비는 2천억 원 안팎. 올림픽을 2번이나 치른 세계적 수준 스케이트장을 두고 또 혈세를 들여 새 스케이트장을 지어야 하는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매수세 감소와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빌라는 전세 기피에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아파트의 경우 넉 달 연속 상승하더니 지난해 12월 6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 66.9% 이후 10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의 경우 53.7%로 11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은 집값 하락 전망에 실수요자들이 매수 대신 전세를 택하는 데다 입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각해 월세가 치솟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78.6%에 이르렀던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1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하락해서 68.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전국 빌라의 월세 가격 지수는 101.9로 1년 만에 0.8% 상승하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75.2%까지 치솟은 2018년보다는 낮아서 지금 당장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사라져서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점은 문제입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무너지게 되고요. 전세가 무너지니까 매매 시장도 같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양극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빌라 전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급 부족에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몇 년 뒤 다시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가 오랜만에 청약시장에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변 단지보다 최소 수억 원이 저렴해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지만 분양가가 워낙 비싸고 규제 지역이라 대출도 까다로워 현금 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내년 6월 3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서울 잠원역과 반포역을 사이에 낀 더블 역세권에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서초구에서 2년 반 만에 풀리는 대단지 청약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주변 15년 되거나 좀 연수 있는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신축이면서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당첨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에 달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몇억 원은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전체 3천 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까다로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충분히 좀 넘을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적어서 좀 제한이 되니까 그 정도만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대출받기도 어렵고 당첨되면 3년 동안 집을 팔 수 없을 뿐더러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당장 계약금만 분양가의 20%로 결국 소득은 낮지만 수억 원을 보유한 현금 부자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달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억 원이 넘는 포제스 한강 특별공급에도 34가구 모집에 9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상 밖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남 등 일부 규제 지역의 경우 현금 부자만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불합리한 시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나 분양가, 수요자에 따라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특별 공급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부터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올해는 병장 월급이 1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반기 입영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봉급 인상으로 연초 입대 지원이 늘면서 하반기 병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는 군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0만 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되는 봉급의 한 설문조사에선 군 복무기간 모으고 싶은 병사들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보험 대학 복학 선호 심리에 더해 봉급이 인상되는 연초에 입대하려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병사 지원율은 상반기에 높아졌다가 하반기에 낮아지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입영 기준으로 해군의 지원율은 0.2대 1 수준에 그쳤고 3차례 추가 모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모집병인 공군의 지원율이 2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육군은 복무기간이 더 짧고 공군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복무하는 이점이 부각되는 것과 달리 해군은 함정 근무가 힘들고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해군은 함정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함정 근무병 추가 수당 지급과 조기 진급, 복무 지역 선택병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해군은 병 지원율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인력 획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해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추가로 병사 봉급이 오르고 상반기 입대 선호 심리와 병역 자원 감소 현상이 여전한 만큼 하반기 병력 수급 불균형이란 추세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입영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연계해서 균형 있게 충원을 하고요. 병역 의무자들이 선호하는 특기의 모집 분야를 하반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과 각 군은 관련 대책과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2,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나란히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매출이 4,11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8% 늘어났으며 영업이익은 34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2위인 모두투어 역시 증권가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매출 1,853억 원과 영업이익 14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라면에 이어 국산 화장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첨단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며 수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무인 로봇이 상자가 가득 담긴 선반을 운반합니다. 국내 중소브랜드 화장품을 사들여 수출하는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 모습입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무인 운반 로봇 100여 대가 해외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을 작업자들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K-뷰티 열풍으로 수출 국가가 150여 개 나라로 늘었는데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무인 운반 로봇 도입으로 원활한 재고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수출 증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재고는 7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 제각각인 유통기한을 빠른 순서대로 작업자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AGV 시스템이 존재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불닭 브랜드의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매출은 6천억 원. 이 가운데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작년 5월 경남 밀양에 스마트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라면과 소스 생산부터 물류까지 모두 자동화했습니다. 화장품들이나 아니면 식품 같은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 사이클이 빠르거든요.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제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운송 비용이나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적기 운송이나 적기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날개를 단 국내 기업들이 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10명 중 9명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최근 미국의 성인 528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81세로 현역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답변이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주자인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 되기엔 고령이라는 응답자는 62%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특검이 정치적 동기로 남편의 기억력과 고령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질 바이든은 지난 10일 후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특검이 지난 8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서 남편을 겨냥한 부정확하고 정치적인 인신공격을 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 바이든은 조 바이든은 81세인 것은 맞지만 그는 대부분 사람이 하루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시간에 하는 81세라며 그는 지혜와 공감력,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많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81년간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그의 나이는 경험과 전문성과 함께 엄청난 자산이며 그는 매일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뜨거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스위프트의 지지 여부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 극우 진영에선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콘서트 투어로 연매출 1조 원대를 기록한 테일러 스위프트. 지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해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2억 7,900만 명,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팬을 자처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For Taylor, I would go across the world to see her. Like Taylor's the exception to all my rules.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스위프트를 사이에 두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지율 부진으로 고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4년 전 대선 때처럼 스위프트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 때문에 콘서트 투어 현장 방문을 기획하는 등 스위프트를 잡기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논란이 되자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나선 것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s very alarming, and so we're going to do what we can to deal with this issue. 반면 트럼프 진영에선 스위프트의 사전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국방부 비밀 요원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팬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그녀의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도 실은 민주당 지지를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합니다. Extreme MAGA Republicans have chosen to spend the week focused on Secretary Mayorkas and Taylor Swift. That's their agenda. It's performative politics.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합주에서는 유명인의 지지 표명이 양극화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중도층 지지율 확대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 발표 후 처음으로 공개 외출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11일 샌드링엄 영지에서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다녀오면서 왕실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지난 5일 국왕이 전립성 비대증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종류나 단계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한국형 관측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지역의 가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는다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조 지역인 몽골은 봄철만 되면 극심한 모래 폭풍에 시달립니다. 이 거대한 모래는 바람을 타고 중국 내륙과 서해를 지나 한반도까지 날아옵니다. 바로 황사입니다. 봄철뿐 아니라 겨울철 한파 예보에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도 몽골 초원 지역에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가 됩니다. 몽골, 내몽골 고원의 눈덮임이 감소해 바람이 불면 황사가 일기 쉽고 이 지역에 눈이 많이 쌓이면 태양 반사로 인해 찬 공기가 쌓이면서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 닥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몽골에 우리나라 예보 시스템과 관측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지원하는데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 몽골의 수치 예보 기술을 지원하고 관측 장비를 구축했으며 관측된 기상 자료를 우리 기상청으로 실시간 전송받아 겨울철 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상층의 기상을 관측하는 고층 기상 관측소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몽골뿐 아니라 베트남과 라오스, 필리핀 등 아시아 9개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기상 기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우리나라 관측 시스템이 설치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보 기술을 직접 배우는 겁니다. 몽골과 동남아시아, 태평양까지 포함하는 실시간 기상정보망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기상 영토가 확장되면 황사와 한파, 폭염과 호우, 태풍에 대한 예보 정확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우민은 카타르 도하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42 7일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김우민은 출발부터 1위에 오른 뒤 300m 근처까지 세계 신기록보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는 등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역대 3번째로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와 2011년 상하이 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사퇴 논란을 빚고 있는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귀국 이후 이틀 만인 그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서 완패한 이후 아시안컵을 돌아보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힌 클린스만 감독은 8일 귀국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출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시안컵에 대한 분석이나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국내에서 하루를 머물다가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4강 탈락에다 대회 폐막 이후에도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축구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와도 괜찮다는 카페가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치매를 진단받은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일하는 카페인데요. 직원도 손님도 행복하다는 이곳을 유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카페입니다. 생강차죠? 또 뭔 차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레시피를 확인하며 음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생강차에는 청 5스푼, 채소 주스에는 로메인, 바나나와 올리고당이 들어갑니다. 혹여나 틀릴까 몇 번씩 꼼꼼하게 확인하며 만들어냅니다. 맛있게 잡수요. 감사합니다. 다른 카페보다 오래 걸려도 가끔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가 나와도 탓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것까지 도맡는 10명 남짓의 직원들 모두 65살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이른바 초록이 치매 환자입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들에게 삶의 활력을 줄 방법을 고민하던 지자체가 이곳 카페를 생각해냈습니다. 차 맛은 뭐 다 그게 그거지만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식구가 한다 생각해서 그런지 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다 선수도 아니잖아요. 7년 전 환갑이 되기도 전인 58살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홍성분 씨도 작년부터 일주일에 2번 카페로 출근합니다. 조금이지만 월급도 받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막 진짜 죽는다고 막 음식을 진짜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 한참 그렇게 헤매다가 여기를 알고 나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홍 씨처럼 40, 50대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해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만나 이야기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계속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아직 너무 젊고 이제 신체 기능도 너무 좋으신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많은 분들이랑 대화도 하시면서 더 밝아지신 분들도 많고 잊어도 틀려도 타박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이곳. 치매 환자들은 오늘도 당당하게 일터로 나섭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나쁨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종일 공기질이 탁합니다.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합니다. 충남과 호남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엔 춥지만 한낮엔 초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광주가 1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8도, 춘천이 영하 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